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내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국정 동력 고삐를 다시 쥐게 될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일단 김부겸 전 장관이 차기 총리로 지명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분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총리가 돼야지 되며 김부겸 전 장관은 그에 부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를 바꾸고 이제 개각한다라는 거는 이번에 선거에서 워낙 패배한 이후에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럼 어떤 그 사람이 돼야 되느냐? 전 기본적으로 정치권 인물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금 워낙 인물이 알려진 인물들 네. 그런 인물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국민들에게 어떤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또 특정 선거에 또 낙선하고 이런 사람 자꾸만 돌려서 예. 뽑는 거 좀 좋지 않다고 봐요. 총리가 물론 화합형 총리, 뭐 저기 실무형 총리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누긴 나눠요. 관리형 총리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런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정말 이 국정 이 운영 방향이라든지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걸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다면 누구라도 관계없죠. 그러면서부터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뭐 특별한 뭐 개파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구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을 했고 말이죠. 부단히 어떤 지역 통합에 이제 도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전직 두 총리가 아직 뭐 정세균 총리 현직이긴 합니다만 두 총리가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부겸 전 장관은 이제 영남이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지역 통합이라든지 뭐 화합형 뭐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있어요. 지금. 게다가 또 뭐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수도 있다는 이 보도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참신하고 뭔가 저 사람이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인물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전 장관이 지명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요. 새 총리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속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가장 큰 게 경제 살리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뭐 6.0% 상승을 하고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한국은 3.0% 정도로 낮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쪽에 방점이 맞춰졌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에 대한 이미지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대구 출신이면서 또 중도 온건이니까 야당과 협치를 좀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임기 말이 되면요. 가장 두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관료들의 복지 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들을 어떻게든 잘 설득을 해서 끝까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 경륜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새로운 인물, 상징성 인물이 들어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그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관료들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도 이제 인선을 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이 들어오든 간에요. 가장 핵심적 사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느냐인데 만약에 흥남비 경제부총리가 그대로 유임한다.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경제에 대한 부분 속에서 전혀 지금 흐름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여기다 놓고 경제 수정은 그대로 놔두고 총리 바꿔가지고 뭔가 사놓은 걸 하겠다? 제가 볼 때 그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제 추론에 불과하지만 물론 총리가 물러나면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분만 대응하면 됩니까? 외교부 장관도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고민은 깊어지겠지만은 왜 개각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가장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변창흠 장관이 미리 그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 교체가 될 텐데 그럼 다음 후임으로 올 후임 장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주는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제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방향은 맞긴 맞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켰다였는데 방향은 맞았으나 정책이 맞지 않았잖아요. 방향은 계속 유지하지만 방향을 자꾸만 강조하기보다도 어쨌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패인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지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 민심 아니겠어요? LH 투기 사건이고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안 된다라는 강력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취임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게 재건축 뭐 완화, 뭐 박영선 후보도 공약을 했었어요. 규제 완화는 맞긴 맞는 건데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벌써 강남의 집값들이 가뜩이나 비싼데 평당 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30평이면 30억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완화, 재건축 완화 때문에 또 오른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이쪽은 맞고 저쪽은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어떤 방향은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을 좀 감해주는 건 맞긴 맞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강남과 강북의 격차 더 이제 벌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오세훈 시장도 조금 완화를 하고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조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러한 것들 과연 이제 그 견인할 수 있는 장관이냐가 문제예요. 변창흠 장관이 이미 사의 표명했던 것이고 네. 말이죠.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의 민심은 부동산의 세금이라든지 특히 보유세나 이 양도세, 이 거래세가 너무 양쪽이 다 막혀 있다라는 지적들이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재건축을 완화하되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 뭐 이런 예. 부분들은 필요한데 그런 인물도 잘 고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개각 부서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 개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벼랑간 새로움이 오지는 않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여권에서는 총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 장관이 바뀐다면서요. 원내대표가 바뀐다면서요. 당대표가 바뀐다면서요. 이 네 사람이 부동산 드림팀을 구축해야 됩니다. 어떠한 정책 기조라는 게 청와대나 정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네 주역이 모여서 그야말로 뭔가 새로움을 이제는 청와대는 좀 빠져라. 청와대가 간섭하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니까 부동산 정책이 망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관련 정부, 관련 내각한테 책임과 권한을 줘야죠. 예. 그렇게 해서 가장 무엇이냐. 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과연 민간 주도로 하느냐, 공공 주도로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혼합을 하느냐. 박영선 전 그 장관 같은 경우도 혼합을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세금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금 회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 성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무조건 LTV, DTI를 낮추는 게 해답이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무슨 뭐 국토부 장관 하나 교체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공급 주도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어저께 나온 것도 보면은 예.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할 때 압도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각과 그리고 집권당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조속히 빨리 부동산 드림팀을 만들어라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당장 오늘 오후에 내각 청와대 인적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정세균 총리의 구체적인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실 궁금한데 대선까지 사실 그리 긴 시간이 남진 않았잖아요. 뭐 대선을 염두에 둔 나름대로 행보라고 좀 보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9월 9일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과연 그 당헌 단계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새 당대표가 대선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 조정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래도 야당 같은 경우는 뭐 12월 8일까지 돼 있으니까 예.
미리 자기네들이 후보를 만드는 게 과연 유리할 것이냐. 물론 저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반대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통 큰 차원에서 지금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대선 일정 과정이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범친문이라든지 저는 뭐 꼭 정세균 전 총리만이 아니라 뭐 임종석이든 친문 인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권 후보는 별로 없는데 야권 대권 후보는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선거의 그 나름대로의 큰 효과라고 보는데 여당도 이제 좀 많아져야죠.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있지만 예. 과거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심한 경우는 외부에서도 영입 인사를 저는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뭐 이재명 독주 체제로 그냥 간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의 관심은 여당보다는 야당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실은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승리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었고 누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세균 총리도 참여하고 예. 바깥에 있는 분도 참여한다면 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력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예. 정세균 총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못했는데 이제 퇴임 후에 본격적인 행보에 좀 나선다면 분위기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일단 총리로서의 행보는 한계가 있는 거였으니까 이제 대선을 거의 선언하다시피 한다면 뭐 정세균 총리가 대권 행보한다는 거 다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뭐 정세균 계라고 당내에서 이제 불리는 의원들도 좀 있단 말이죠. 뭐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 패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아마 그 틈새를 파고들 수가 있죠. 지지 지역도 겹치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두 번째 총리, 그다음에 지역도 호남.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를 좀 흡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이미지도 온건하고 합리적인데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많은 정치적 경력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국회의장 했죠, 국무총리 했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입법부, 사법부 수장한 사람이 아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수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 몇 선 의원에다 다선에다가 당의장도 했고 과거에 엄청난 경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단 말이죠. 지도도 안 오르고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 문제예요. 저는 그런 말씀한 또 하나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중에서 여권의 대선 일정 조정하는 문제 그건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가 이제 합류할 텐데 예.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뭐 이른바 친문에서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대선 일정 조정하는 문제가 정책 이해가 엇갈린 문제고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또 계파별로 또 뭐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또다시 대선 일정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분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고 아무튼 지금 야권에 비해서 여권의 후보가 확 없어졌어요. 과거는 여권의 후보가 굉장히 풍부했고 네. 야권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는 갑자기 야권의 이제 후보들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착시일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어요. 여권은 뭐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도 아무튼 뭐 정세균 총리 합류하고 몇 명의 후보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양쪽 그 대선 주자 후보군이 좀 다양하게 되는 건 좋죠. 근데 야권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따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얽히면서 또 그 안에 선거에 이긴 다음에 너무 도취되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예. 야권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시간입니다. 10시부터 그 원내대표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2파전이라서요.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인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어떤 인물이 되는 게 좋은 겁니까? 규범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규범적 측면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는 변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윤호중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친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윤호중 후보는 결국은 질서 있는 쇄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그건 결국은 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먹힐 것이냐 하고 또 윤호중 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입법 독주 당시에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야당과의 협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또 한계도 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뭐 강력한 친문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선거 결과의 핵심은 81명에 해당하는 초선 의원들이 과연 누구를 찍을 것인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비문 인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민주당의 변화임과 동시에 새롭게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뭐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말로는 쇄신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는 실리를 추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네. 그런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점심쯤에는 결과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저잘 글쎄요. 윤호중 의원이 워낙 뭐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다가 네. 친문이 아직도 뭐 상당히 그 요즘 나오는 발언들 보면은 뭐 전혀 어떤 그 세력이 약화되지 않았어요. 전 선거가 끝나면 좀 이제 발언도 좀 달라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특히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지금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이번에 지도부 선출에 이제 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인데 윤호중 의원은 대표 선거에도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가 친문으로 분류되잖아요. 대표 선거에. 이분들 얘기가 이제 특히 재작년에 조국 사태 같은 경우 이제 평가가 끝났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좀 그런 논법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는 이제 재작년에 조국 사태 때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폐인으로 여러 번 지적이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 얼마 있다가 4월 총선에서 이기지 않았냐 민주당이. 근데 그러면 별 문제가 없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거든요. 네. 단순 논리적 확보로 볼 때 일리가 있어요. 엄청난 그 조국 사태 문제였던 왜 총선에서 국민들이 찍어줬느냐 민주당. 그건 아니죠. 그때 미래통합당의 그 수구 냉전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때. 예. 코로나19가 막 그냥 반응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같이 고려해서 봐야지. 여전히 좀 아전이 우리가 이번에 내로남불이란 말 너무나 많이 들리잖아요 지금. 네. 또 아무거나 막 내로남불 또 붙인 경향이 있더라고. 내로남불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막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던데 아무튼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많이들 한다는 얘기는 그게 다 맞지는 않더라도 그게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게 이른바 겸손이고 절제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전 친문에게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절제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냐. 근데 어쨌든 간에 당원이 선택하는 거니까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긴 합니다만 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원내대표 선거나 대표 선거는 뭐 또 있다 하는 거긴 한데 5월 2일 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친문이 또 주도권 잡는다. 글쎄요, 그거는 민심과 상당히 괴리되는 거 아니냐. 친문 자체가 뭐 대단히 나쁘고 뭐 비난받을 짓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를. 그게 민심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인 것이고 민주주의가 모든 게 다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 그걸 좀 받아들이는데 드려야 하는데 글쎄요. 전당대회 당원들 대의원들이라든지 또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선거에 친문 인사들이 이제 뛰어든 것만으로도 어떤 쇄신론이 좀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전 뭐 그런 나름 그런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인적 쇄신 얘기 아까 우리 다 했잖아요. 뭐 개각 그다음에 청와대도 바꾸고 당정청이 다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상당한 위기의식을 정부가 느끼는 거예요. 정권이. 네. 좀 올바른 방향으로 봅니다. 물론 인적 쇄신이 모든 충분 조건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친문이라는 분들이 어쨌든 이 국정에 이렇게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가 이렇게까지 참패를 했단 말이죠. 책임진다는 건요. 우리가 뭐 민주주의의 대표성, 책임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책임진다는 것은 일단 어떤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민주당이 일반적인 이제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 일반 민심의 차원에서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선택한다면 그들의 몫이에요 또. 예. 또 잘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예. 그건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예. 쇄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관심이 큰 상황에서 예.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가지고 야권 통합 그리고 지도부 선출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선후 관계를 놓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결론이 나올까요? 글쎄요, 두 정당의 통합의 키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뭐 시도당 나름대로 의견을 걷는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바로 통합에 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순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고민할 거라고 좀 봐요. 다시 얘기해서 본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이 함께 당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가져간다면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단순한 통합은 결국은 시기와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금 뭐 국민의당은 세석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으로 흡수 통합되는 그런 모습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는 보는 거죠. 예. 2014년도 당시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당대당 통합을 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또 선호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록 세속이지만 정적 힘은 같다고 하니까 그러한 통합의 방식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나름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는 쉽게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더 나가서 지금 금태섭 의원은 뭐 신당도 만들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같이 합류한다라고 하는 제3지대 신당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지금 이 시점은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뽑고 그리고 새 당대표가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야권 대통합을 가져갈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정진석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당장 끝날 상황이 아니다. 한 2, 3개월 동안 충분하게 정치 지형이 변화되는 상황인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면 굉장히 지금 야당한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 당대표는 절대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 원내대표, 그 대표 대행은 먼저 합당 과정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전대를 치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직접 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주 대표 대행의 거취를 빨리 밝히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상황이요, 정리가. 글쎄요, 이제 합당이 먼저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먼저냐 문제인데 합당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합당으로 갈 공산이 커요. 그건 국민의당의 안 대표가 원하는 바거든요. 아무튼간에 지금 합당 문제는 뭐 각자 이해관계가 이것도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 네네. 모든 게 어떤 면에서 볼 때 말이죠. 정치공학적으로 야권의 합당이라든지 연대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그렇게 안긴 거는 국민의 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총선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그 괴멸적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이유로 예.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기회가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근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역시 대안 세력으로서는 아직 한계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중진 용태론도 나오고 또 무슨 뭐 이제 단일 대우론도 나오고 중진이냐 초선이냐의 또 이 갈림길도 네. 있고 전당대회 한 다음에 합당할 거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시 민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국민들이 목말라서 이 민생을 원한다는 게 선거 결과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부응해야죠. 제가 민주당의 친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좀 이제는 중진들은 같은 논리로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어쨌든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완화해 주려면 좀 초재선을 앞장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국민의힘도. 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지금 이번에 선거 이겼다 하더라도 내년 선거에 또 심판받는다. 라는 말씀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